강연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님께서 첫 번째 세션 강연 이어가 주실 예정이고요. 강연 주제는 글로벌 AI 경쟁 시대 AI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분 50초 나온 25분. 아니 근데 25분까지 안 하고 시간을 좀 줄여서 많은 토론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도시와 사실 도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제가 저희 그 NIA 원장이 되기 전에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마스터 플래너도 하고 2002년부터 UCT부터 계속 해왔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어떤 도시의 얘기보다는 AI 시대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래도 오늘 주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AI 시대가 도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AI 시대가 오면은 이제 도시의 시대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 환경에 의해서 도시들이 발전을 했죠. 강을 끼고 있거나 어떤 거나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 인프라에 의해서 도시의 역할과 발전 잠재력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철도가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가느냐, 우리 지역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왕년에 그 잘 나가던 곳이 완전히 이제 뭐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자연 조건이라든가 인프라에 의해서 도시가 발전이 잠재력이 규정이 되는 시대는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것도 있지만, 말이 데이터가 겉으로 나오는 거지 사실은 그건 하나의 문화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이제 만드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제는 국가 단위의 성장이 아니고 거점 단위의 성장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에너지도 이제는 분산형 에너지가 돼서 아마 나중에 제 얘기 한번 주십시오. 한 나라가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에서 아마 지역이 자기가 쓸 에너지 자기가 쓰는 시대가 되고요. 물도 자기가 마실 물 자기가 정수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미 기술은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도시도 결국은 이제는 이제 따로 국가의 전체적인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AI의 일반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면, 아까도 나왔는데 이제 소버린 AI에 대한 생각이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소버린 AI와 AI 소버린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소버린 AI는 우리 기술로 AI를 만든다는 거고, AI 소버린티는 뭐 그 나라가 됐던 아니면 기업이 됐던 우리가 AI에 대한 주권, 통제권, 자주권을 갖는다는 뜻인데, 저는 이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UAE 소버린 AI를 강조해서 소버린 AI를 만들었습니다. UAE가 중동 나라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과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AI 소버린티를 가지고 있을까? 없습니다. 거기서 만든 소버린 AI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향해야 될 거는 소버린 AI가 아니고 글로벌 AI일지라도 AI 소버린티를 갖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 정부의 전략은 글로벌 3강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저 3강이 돼야 AI 소버린티로 갈 수 있는데, 3강을 설명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3강을 슬그머니 3위권까지 가는 걸로 얘기를 해요. 사실 미국, 중국과의 대결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AI 3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미국, 중국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걔네는 먼저 갔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랑 하느냐? 경쟁자들 대단한 기라성 같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허깅 페이스라든가 뭐 이 미스트랄 만든 프랑스 대단히 센 나라고요. 또 알파고를 만든 영국,
그리고 뭐 싱가포르, 뭐 일본,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속내를 모르는 진짜 저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들여다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야 이제 3강이 되는 건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3위권에 들어가는 것과 3위에 있는 것과 3강은 그 정치학적으로는 트라이파타이트라고 그러는데 세 개의 나라가 삼두 체제를 이루는 한국이 삼두 체제까지는 욕심을 내볼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서 한번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게 발표가 잘 되면 처음에 던진 그 화두가 뒤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럴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럼 한번 AI 국부론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저 아담 스미스가 지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 책이 왜 대단하냐? 누구는 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뭐 성경 다음으로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국부의 원천은 생산이다. 말이 안 되죠. 국부의 원천이 생산이다. 이거 당연한 건데 국부론 이전에는 국부의 원천은 예를 들어 약탈이거나 뭐 약탈이라고 해도 꼭 뭐 해적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교육이거나 아니면 뭐 중상주의거나 이런 거였어요. 생산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아담 스미스에 와가지고 국부의 원천은 생산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사회 시스템은 거의 전부 생산 기반입니다. GDP는 무엇을 측정하는 거죠? 생산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같은 거 얘기하면 뭘까요? 생산량이 얼마가 늘었냐 줄었냐를 생각. 모든 거는 생산이고, 그리고 도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산을 위한. 도시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나 이제 AI, 만약 국부론을 다시 쓴다면은, AI 시대 국부론을 쓴다면은 생산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미국이 아메리카스 AI 액션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미국이 AI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한 구절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 AI 액션 플랜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AI 시대란 Industrial Revolution, Information Revolution, and Renaissance all at once.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세상이 산업혁명도 거쳤고 정보혁명도 거쳤고,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그 이전부터 있지만 어쨌든 인본주의 나왔지만, 이제 이 모든 거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변화, The potential that AI present라고 하는, 이게 바로 미국이 생각하는 거죠. 미국은 왜 저렇게 전 세계 AI가 그냥 세상을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인터넷 시대처럼 바꾸는 게 아니고 세상을 왜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실제로는 AI가 그런 포텐셜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AI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 다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속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한테 의심을 좀 해요. 저분이 그 변화의 크기가 얼마인지 진짜 스스로 가늠을 하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 자,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생산을 하는 사람은 소비를 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조선시대 영화 같은 거 나오죠. 그러나 산업사회는 생산을 하는 사람이 소비를 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매스 소사이어티가 나오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지능화 시대는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의 생산은 아담 스미스가 구분했던 바로 그 생산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레이버를 두 개로 구분했어요. 프로덕티브 레이버와 언프로덕티브 레이버.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뭐 하인들이 이렇게 막 시중 들고 막 이러는 거, 이제 우리가 지금식으로 하면 서비스업이죠. 이걸 다 언프로덕티브 했다고 생각해요. 아담 스미스가 생각할 때는 프로덕티브한 건 다음 공정의 투입 요소로 들어가는 것이 프로덕티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아담 스미스의 규정에 따르면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정이 자동화되는 거,
사람이 투입이 없어도 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미래의 수출품이 무엇일까? 미래의 수출품이 자동차일까? 아니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일까? 자, 우리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수출품이 농산물을 수출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팜을 수출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제품을 수출하는 거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출을 하는 거고요. 저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제품을 생산하는 걸 한다고 그러면 한국이 산업화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정 경쟁력, 어떤 숙련된 노동과 공정 경쟁력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자리를 내주는 거죠. 누구에게 자리를 내주느냐? 데이터에게 내주는 겁니다. 스마트팜이 있으면 스마트팜은 뭐 하드웨어 아니면 물 주는 장치, 조명 이런 게 스마트팜의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의 그 공정 경쟁력이 데이터로 바뀌는 거죠. 예를 다시 말해서 그럼 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죠? 그럼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동차 공학적으로, 기계 공학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더 잘 만듭니다. 그런데 못 만들어요. 뭐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어서 못 만듭니다. 미국의 그 웨이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20년이 이 실험 단계에서 보면 20년이 될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저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아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프로덕티브와 언프로덕티브를 얘기하면 사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프로덕티브한 거를 계속 손을 놓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산 요소 중에서 자본과 노동으로 하면은 노동의 기여도는 1970년부터 그냥 정체돼 있어요. 항상 자본으로만 올라갔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손흥민이 아니면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저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게 저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더 돈 벌고 더러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일을 충분히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휴먼 플러리싱이라고 해가지고 AI가 아무리 잘해도 AI가 사실은 의사보다 AI가 진단이나 처방은 더 잘해요 이제는. 그거는 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다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진단이나 처방을 해도 사람들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자기가 무슨 치료를 받을지 판단을 내리려면은 바로 그런 가치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를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AI 시대에 크게 봐야 되는 거는 개도국. 아까 도시가 크다고 할 수 있듯이 개도국입니다. 지금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레드오션을 넘어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세상에서 이제 또 수출을 하거나 경제 활동할 게 이제 끝났냐? 아닙니다. 세계 인구의 84%는 개도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도국이 시장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산업 사회는 이 거대 인프라가 있어야만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거점 단위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개도국들 중에서 자본을 축적하는 개도국들, 소득 수준이 올라오는 개도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AI가 선진국에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벗어난 그런 선입견부터 나가야 돼요. AI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는 개도국이 더 크고 이 개도국이 도움을 받는 이 시장과 기회를 우리가 잡아먹어야 된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AI로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느냐? AI의 본질을 놔주면 지금 여기 이 고양이 사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AI의 시대를 AI 시대는 사실 저 고양이가 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건 분명히 저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은 저 고양이인데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와 고양이를. 근데 다른 건 다 해도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 못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한데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개와 고양이를 다 구분해요.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중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은 또 한 명도 없어요. 딱 보면 이거는 개, 이거는 고양이지만 그게 왜 고고, 왜 개고, 왜 고양이냐, 그 구분 기준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한 명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인간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걸 만들어냈다면 컴퓨터는 예전역에 개와 고양이를 구분했겠죠. 인공지능은 인간이 풀지 못하는 데이터 문제들, 인간이 찾아내지 못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시작했던 이 초창기 멤버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AI나 디지털을 하는 사람 보고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 좀 맨 오른쪽, 저 사람이 클라우드 셔넌이라고, 여러분들 뭐 비트, 10비트 뭐 비트, 뭐 바이트 하는 그 비트라고 하는 그 이 단위를 만들어낸 뭐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게 바로 AI 다트머스 회동이라고 그래서 AI의 시초라고 그러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AI는 불가능하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그럼 과학이냐? AI가 과학이면 우리가 믿고 쓸 수가 있죠. 과학적이면 믿고 쓸 수 있는데 사실은 AI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AI는 우리는 그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죠. 같은 일이 데이터가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면 거기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려니. 그러나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옛날 원시인도 아침이면 해가 뜬다는 걸 알고 해가 동쪽에 뜬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수없이 반복되니까. 알지만 왜 뜨는지는 몰랐죠. 왜 뜨는지를 알아야 과학인 건데, AI는 왜 뜨는지는 몰라요. 그것이 수없이 반복이 돼서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작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AI로 노벨상을 받는 게 말이 되냐? 뭐 그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말은 안 되지만 한 가지만, 여기 밑에 있는 데이비드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한번 인터뷰. 저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자 구조 예측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깝게 그지없죠. 사실은 데이비드 베이커 저 사람이 분자 구조 예측으로 받았던 그 논문의 제일 저자는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의 백모 교수님입니다. 제가 뭐 거론을 하긴 그러니까 한국 분이에요. 사실 저 자리는, 저 노벨상은 한국 분이 탔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는데, 저분이 인터뷰가 있어요. AI로 노벨 화학상을 타니까 이제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노벨상은 전부 다 이제 AI로 타겠군요. 그랬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 다른 영역은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탈 수 있었던 거는 프로틴 데이터 뱅크라고 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다른 영역은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데이터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무슨 뭐 CCTV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도 중요한 데이터지만 그걸로는 AI 시대 선두주자 못 됩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저 연구자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돼요. 많은 지방, 많은 나라, 많은 그 도시들이 AI의 선두가 되겠다, 아니면 데이터의 거점이 되겠다 그러는데, 데이터의 거점은 데이터 센터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데이터 센터로는 데이터 거점 못 돼요. 만약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거점이 된다면 네바다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돼요. 데이터 센터는 그냥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하나의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 어떤 문화라고 할까, 아니면 데이터 생태계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 산업사회가 돼서 금융 거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가 돈놀이를 하는데 나만 꼭 잡고 돈놀이를 하는 것과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걸 하나의 이 산업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런 도시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금융 거점이 되는 거죠. 데이터 거점 100%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딘가에는 허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누가 데이터 거점이 되느냐? 데이터가 많은 곳이 아니고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이제 활용 단계로 이제 간다고 하는 거. 많이 이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AI가 기술 개발 단계에서 활용 단계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활용 단계로 간다는 것은 가격 경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AI가 초기 단계, 혁신의 초기 단계에는 얼리 어댑터들은 가격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활용 단계로 들어가고 확산이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가격을 생각해요. GPT-5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GPT-5가 뭐 박사과정, 뭐 성능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샘 알트먼이 조금 이 약간 너무 이렇게 홍보를 세게 해서 그런 거고, GPT-5의 진짜 가치는 효율성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적은 비용, 더 적은 컴퓨팅 파워로. 그럼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제 GPU도 이제 GPU의 공급도 GPU는 자칫 잘못하면 조만간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쉽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중국 GPU의 80%는 놀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된 거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당초 생각할 때 생성형 모델을 만들 기업이 한 14개인가, 제 기억에 따르면 14개인가 16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6개 기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GPU 과잉 상태로 이제 넘어가 버렸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AI 모델도 뭐 에이전틱 모델로 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뭐 새로운 어떤 이제 AI 모델로 이제 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AI는 계속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아마 5년이나 10년쯤 지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처음 쓸 때 옛날에 FTP 뭐 이런 거 여기 이 중에 뭐 FTP 서버 분들 있을 거예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같은 거. 요새 누가 FTP를 씁니까? 응? 아마 지금은 하는 게 거의 인터넷 시대의 FTP 정도의 굉장히 오래된 그 기술이다. 그래서 AI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AI 프로젝트를 할 때 AI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분리를 해라. 그러니까 한 기업에다가 줘가지고 AI 모델을 만드는 곳에서 데이터까지 하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라. 그러면 모델이 바뀌더라도 계속 새로운 모델로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범용 AI와 응용 AI. 우리가 쓰는 챗GPT는 모든 걸 다 하지만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응용 AI가 될 텐데, 응용 AI로 저렇게 간다는 거, 자기 목적으로 간다는 거는 데이터가 챗GPT 같은 데이터는 개발자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응용 AI, 예를 들어 뭐 생산공 어느 기업에서 우리가 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우리 공정을 불량률을 높게끔 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유저가 데이터가 없으면은 천하 없는 이 범용 AI도 못해요. 아니면은 이 천하 없는 그 회사가 아마존이든지 주는 걸로 공장을 다 바꿔버리면 되겠죠. 아까 공장을 수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공장을 이제 수입해 오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데이터는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 AI를 할 때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뭐 돈 없으면 못하겠죠. 그러나 GPU라든가 무슨 뭐 모델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를 쓰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저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지금까지 나온 뭐 오픈 AI라든가 이런 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아마 인터넷이 없었으면은 생성형 AI 못 만들었을 거예요. 뭐 없는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는 지금 있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특히 유저 사이드에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승부처가 될 거고, 저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그거는 테스트베드로 하든지 아니면 그 도시의 주민들 간의 어떤 이 생태계로 하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특정한 혁신 클러스터 모델에 의해서 뭐 실리콘밸리처럼 그 지역에서 나온다든지, 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제공해 주는 곳이 이제는 데이터의 이제 성지가 되겠죠. 뭐 피지컬 AI는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발전 방향을 이제 한 1분 내 정도로 이제 요약을 드리면, 뭐 데이터, 뭐 AI를 하려면 뭐 많죠. A, B, C, D, E. 외우기 힘들어서 그냥 A, B, C, D, E로 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프라의 종류도 달라져야겠죠. 뭐 아까 이거는 예로서 사실은 지금은 AI를 개발하는 개발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서 트레이닝이 강하지만, 사실은 트레이닝에서 쓰이는 그 이 컴퓨팅 파워라든가 데이터량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결국은 90% 이상은 사람들의 이쪽에서는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AI를 사용 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단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이고, 그러면 데이터를 강조했는데 한국은 그럼 데이터가 많은 나라냐? 데이터가 부족한 나라는 아니지만 결코 데이터가 많은 나라 아니거든. 한 나라의 데이터의 양을 측정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은 데이터 센터 수와 그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전기량을 해가지고 나눴더니 좀 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에 좀 밀리는 경향이 이제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싸움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AI 전문 기업, 오픈 AI나 이런 데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이런 데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AI 기술에서는 AI 전문 기업이 쓰겠지만 AI 전문 기업은 데이터를 빨아들일 통로가 없어요. 빨아들일 힘을. 근데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하물며 애플 이런 데는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이 구조를 생각을 하면 걔네들이 막 나서면 한국이 자칫 데이터 부족 국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가버넌스를 키워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 NIA에서는 우리나라가 AI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 노란 쪽에 있는 건 이미 갖춘 거고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금년에 갖춰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 공공 AI 전환 지원 센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오셔도 얼마든지 저희가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되는지 저희 NIA가 이 정부의 띵크탱크로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